본 콘텐츠는 부천문화재단 시민미디어 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바른 소리 하게 되는 라디오 봐라. 안녕하세요. 모순에 집착하는 여자 쩡입니다. 안녕하세요. 말랑말랑해지고 싶은 인간 당근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일 잘 나가 블랙갱입니다. 오늘의 바른 소리와 함께 평범한 일상의 평등 한 꼬집 어바라 시즌 8 6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언론에서는 두 가지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당선자, 그리고 당선인. 우리는 투표하는 사람을 유권자라 부르고 선거에 나온 사람은 후보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유독 선거에서 이긴 사람만은 당선자보다 당선인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헌법은 대통령을 대통령 당선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선인이 틀린 표현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당선인이라는 표현은 2008년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언론에 사용을 요청한 이후 정치권과 언론에서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왜 굳이 당선자 대신 당선인을 선택했을까요? 언어학자 신지영 교수는 그 선택에는 권력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권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권력과 시민 사이의 거리를 얼마나 두는지, 우리 사회의 가치관까지 드러납니다. 어바라는 권력을 필요 이상으로 높이지 않는 사회, 시민과 권력이 같은 언어로 만나는 사회, 그리고 말부터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사회를 꿈꿉니다. 오늘의 바른 소리는 유권자, 당선인으로 보는 말의 권력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 보았습니다. 부천의 인권단체인 모두의 인권 우분투에서 발행한 카드 뉴스를 보고 저 역시 의문이 들어 좀 찾아봤더니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처음 당선자 대신 당선인으로 써달라고 요구를 했고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에 나온 대로 당선자라고 써달라고 언론에 그때 당시에 요구를 했더라고요. 근데 결국 예상하시겠지만 언론은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요구대로 당선인으로 표기했고요. 당시에도 이것 때문에 좀 논란이 있었지만 국립국어원에서 당선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결론을 내었었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당선자의 어떤 부분이 싫어서 굳이 유권자가 후보자 중에서 선택한 당선자를 당선인이라고 바꾼 걸까요? 그리고 그 모 앵커는 어느 날 난데없이 날아온 방송 지침에 어리둥절했다고까지 말하기도 했었더라고요. 저는 당선인이 너무 익숙해가지고 그 전에 당선자라고 했다는 인지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정말 헌법재판소까지 아니 당선자라고 써달라 헌법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라고 한 것인데 이거를 굳이 당선인으로 바꿔서 쓴 것? 이거는 이제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마침 블랙갱이 물어봐서 이렇게 저렇게 머리를 굴려보면 잘 이해는 되지 않지만 자자가 놈자자라서 네, 맞습니다. 싫었던 거 아닐까? 나는 사람인데 사람 인자를 써달라 이런 거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그 놈자자를 쓰는 게 뭐 수상자, 국가유공자, 과학자, 뭐뭐 학자 이런 데도 다 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당선자만 당선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상해요. 그래서 권력이 작동하지 않았나를 들여다보게 된 거죠.
저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근데 저 들으면서 계속 궁금했거든요. 당선자랑 당선인이 도대체 무슨 차이야? 라고 했는데 정말 당선인만 인자를 쓰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누가 바꿔달라고 해서 바꿔준 거고, 네. 그래서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진짜 바른소리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 앞에서도 밝혔다시피 당선인이라는 거 표현하는 게 잘못된 거야가 아니라 이 말이 그리고 이 단어를 언론에 요청하는 이렇게 표기해달라고 요청하는 그 권력이 어떤 권력인지를 좀 같이 한 번쯤은 들여다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권력을 필요 이상으로 높이지 않는 사회, 시민과 권력이 같은 언어로 만나는 사회, 그리고 말부터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사회가 되길 바라며 오늘의 첫 코너 시작해볼까요? 평등 속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 앞에 서서 평등을 바라보며 제대로 들어갈 타이밍을 보고 있는 여러분, 평등 앞에 선 그대에게와 함께 손잡고 같이 들어가요. 네, 평등 앞에 선 그대에게 시즌 8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광주 소방관 사망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모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사건의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지난해 10월 광주 광산 소방서에서 근무하던 20대 여성 소방 공무원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올해 결혼을 앞두고 양가 상견례까지 마쳤다고 하는데요. 유족과 약혼자 B씨 그리고 소방노조는 A씨가 생전에 상급자로부터 반복적인 음주 참석 압박, 사적 심부름 지시, 노래방 동반 요구 등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려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약혼자 B씨가 고인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직접 공개하면서 이 의혹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도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진 질문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 분은 이 사건 처음 접하시고 어떠셨나요? 일단 저는 이게 작년 10월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왜 이게 되게 얼마 전에 알려지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이게 왜 이제 와서 알려졌지? 라고 하는 의문이 좀 있었고, 그리고 이 안에 이제 그 소방서에서 이분의 이제 사망 원인 관련해서 조금 왜곡됐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일방적으로 어떤 피해자 유족 측과도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이유를 발표를 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들이 무언가를 감추기 위한 거라든지 그런 뭐가 되게 다급해 보였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정이 말씀하신 부분들 저 역시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하나하나 같이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당근은 어떠셨어요? 저는 이 약혼자 B 씨가 그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얘기하시는 그 사진, 그거랑 같이 이렇게 접하게 되고, 그 앞으로도 좀 얘기해 주시긴 하겠지만 그 카카오톡 내용 너무 힘드셨겠다, 고인이.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었어요. 네, 당근이 지금 얘기해준 그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면 일단 약혼자 B씨가 공개했죠. 그 카카오톡 내용은 팀장이 둘이 노래방 가자고 한다. 원샷 강요당했어. 미쳤어. 커피 심부름 또 시켰어.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동 직후, 교대 직후에도 강제로 술자리에 참석해야 했고 자리를 빠지면 보복이 있을 수 있다는 압박감을 호소했다고도 하거든요. 아니, 이 대화들 내용 보니까 어떠세요? 저는 일단은 출동 직후, 교대 직후 강제 술자리 자체가 이미 소방관이라는 직업은 항상 대기를 타고 있어야 되는 직업이기도 하고 출동을 갔다 오면 굉장한 체력 소모가 있기도 한 이제 직업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동료로서 조금 쉬어라가 아니라 이렇게 강요했다는 것들 이런 게 조금 이해가 안 갔고요. 그리고 사실 불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예고가 있게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이렇게 술을 마시는 게 이렇게 강요해도 되는 문제인가? 라고 하는 좀 고민들이 들어가지고 힘드셨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쨌든 빠지면 보복이라는 그런 압박들이 있었다는 증언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선택이 아니라 이제 강제였던 거죠. 네. 그랬었을 때 이제 이게 회식 문화라는 말로 얘기할 수 있나? 이거 되게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고 이건 개인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사건은 이제 사건 이후에 광주 소방본부의 대응이 더 큰 공분을 샀거든요. 아까도 언급이 살짝 되긴 했지만 A씨가 숨진 지 불과 일주일 만에 광산소방서는 자체 조사를 진행했지만 특이사항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망 면직서 공문에 고인의 심리상담 기록을 무단 인용해서 남자친구와의 관계 어려움 호소 라는 문구를 사망 원인처럼 기재했고 이 문서가 내부 인사 시스템의 공개 상태로 그렇게 게시가 되면서 조직 내에서는 남자친구 문제로 죽었다라는 왜곡된 소문이 퍼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가만히 있지 않겠죠, 약혼자도. 그래서 약혼자 B씨가 지난해 12월에 항의하러 소방본부를 직접 찾아간 뒤에야 재조사를 예고하는 공문이 나왔지만 이후 수개월 동안 실제 이제 감찰이나 재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유족이 상급 기관을 찾아가서 그래서 소방청까지 찾아가서 억울함을 호소한 뒤에야 지난 5월에 뒤늦게 감찰이 시작됐습니다. 사실 저는 뭐 다 불편한데 좀 더 불편하게 다가왔던 건 고인이 생전에 받은 심리상담 기록은 정말 비밀이 보장되어야 되는 민감한 정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동의 없이 공문에다 끌어다 쓰고 또 그것도 사망 원인인 것처럼 기재한 거예요. 이게 직장 내 갑질 의혹을 덮고 개인 문제로 프레임을 바꿔버렸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네. 이 공문이 조직 내부 시스템에 공개되면서 사람들은 남자친구 때문에 죽었다라는 소문이 퍼졌고 유족과 약혼자는 심지어 이제 장례식장에서 그 말을 들었어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진짜 사망 이후에도 이어진 또 다른 2차 가해 아닌가 싶었습니다. 진짜 이거 의도적으로 나쁜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이건 고인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들까지 얼마나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는 밝혀줘야겠지만 그걸 덮기 위해서 이렇게 상황과 결론을 만들었다? 이건 굉장히 악질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블랙갱이 말한 것처럼 심리상담 기록은 되게 보장되어야 하는 건데 네. 이것을 끌어다 써야 할 정도로 뭔가 다급했다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정말 너무 답답한 건 이거를 처음에 이제 항의하러 가서 재조사를 예고하는 공문이 나왔는데 이후에 계속 감찰이나 재조사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네. 네. 5개월 동안. 이 시스템이 있는데도 작동을 하지 않은 거 자체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저는 사실 이 사건의 핵심으로 보이는데요. 광산소방서가 자체 조사를 아까도 말했듯이 특이사항 없음으로 종결해버리는 순간 일단 내부 고발하고 피해구제 창구가 모두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조직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구조가 작동된 거죠. 그래서 피해자 보호보다는 조직 보호가 먼저인 구조. 이게 사실 알고 보니 공직사회 갑질 은폐의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아까 정도 얘기해줬지만 왜 이렇게 늦게 알려졌는지 궁금하네요. 그죠. 이게 지난해 사건인데 올해에 대해서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약혼자가 직접 찾아가서 항의도 했고 그리고 유족이 요청했고 근데 거기에 6월 11일 날 소방노조가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면서 사건이 이제 공론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큰 건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아직도 이런 구태 공직자들이 있다니 참으로 개탄스럽다라고 밝히면서 여러 얘기들을 하며 조사 주체를 소방청이 아닌 국무조정실로 직접 지정해서 조사를 하라고 지시하면서 더 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고 그래서 많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6월 12일 바로 다음 날이죠. 국무조정실 감찰반이 광산소방서를 직접 찾아가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착수했고 그리고 16일에는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도 입건전 내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예,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되면 형사 입건할 방침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자체 조사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자체 조사를 한다는 것
것을 나쁘게 보는 편은 아니에요. 나쁘게 보는 편은 아닌데 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이 이렇게 꾸준히 있어 온 상황이라 한다면 작동이 자체 조사 시스템이 제대로 안 굴러갈 수밖에 없다. 이미 이제 그런 곳이다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곳에서는 자체 조사를 한다면은 그 조사는 믿을 수 없다. 왜냐하면 꾸준히 이어진 그런 갑질이라든지 저도 이제 기사 봤을 때 소맥 폭탄주를 5잔인가 8잔을 막 연달아 이제 마시게 했다라고 하는 이제 대화 내용도 주고받았다고 어느 기사에서 봤었는데 누구도 말리지 못한 공동체라면 그곳은 자체 조사가 불가능한 곳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번에 조사 주체가 바뀐 것 그거는 조금 의미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근데 이게 어쨌든 이 사건이 광주 소방본부 이렇게 있었던 일이지만 이게 이쪽만의 문제일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까 처음에 들어갈 때 이게 이제 개인적인 문제, 어떤 한 조직 일부의 문제 이런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조금 살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광주만의 문제라면 정말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근데 비슷한 사례는 청주, 음성 등에서도 보고된 바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소방노조가 아직도 일부 간부들의 갑질 행태와 회식 중심의 음주 문화가 남아있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더 근본적으로는 이 사건에서 드러난 게 위계적 음주 강요, 사후 은폐, 그리고 2차 가해 이렇게 세 가지가 소방조직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공직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지금 주목받는 이유는 이 구조를 더 이상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덮을 수 없게 만들어버렸잖아요. 대통령의 SNS 글로 인해서. 그래서 더 주목받게 된 거죠. 맞아요. 관행이라는 말로 부르면 안 돼요. 네, 부르면 안 되고 이거는 정말 문제, 잘못된 그런 직장 내 괴롭힘까지 될 수 있는 되게 좋지 않은 문화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한 이 세 가지 있잖아요. 위계적 음주 강요, 사후 은폐, 2차 가해. 이거 너무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조직 내 성폭력 문제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고 뭐 학내 학교폭력 문제에서도 일어나고 약자에 대해서 집단이 어떻게 행하는가 이 약자의 피해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너무 무서운 거고 마지막 2차 가해까지 하면은 이제 피해자는 더 이상 내가 이걸 공론화하면 안 되는구나 참거나 내가 나가거나 아니면 스스로를 해하거나 이런 선택밖에 남는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좀 사라질 수 있도록 애를 써야 한다. 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제가 공직사회의 전반적 구조적 문제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사실 공직사회만은 아니라는 걸 지금 정이 되게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분은 이제 직장이나 학교에서 원래 그래 다들 이러면서 견뎠어 뭐 그런 말들 때문에 문제를 말하기 어려웠던 그런 경험들이 좀 있으신가요? 아니면 뭐 이런 조직 문화는 좀 바뀌어야 돼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있었는지도 함께 좀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추측컨대 이 돌아가신 고인분도 얘기할 사람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장 내에 이제 약혼자분께는 이제 신뢰할 사람이니까 얘기했겠지만 그 내부에서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없었다. 이 부분이 정말 피해자를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을 가장 고립되게 하는 것 같아요. 왜 얘기할 수 없냐라고 했었을 때는 얼마나 그 문화가 단단하게 좋지 않은 문화가 단단하게 유지되어 왔냐라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뭔가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좀 자구책으로 아까 자체 검사 정말 소용없다는 말처럼 오히려 그럼 예방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공직사회는 더 뭔가 일반 민간 기업보다는 들고 나는 게 그리고 소방 공무원이 쉽게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더 고정되어 있다 이런 좀 그런 부분 조직 문화가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일수록 더 뭔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뭐 좀 쉽게 말해서 고발할 수 있고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있더라도 잘 작동되지 않고 있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생각났어요.
저도 이제 기사나 이런 데서 봤을 때 뭐 한 장면들이 좀 생각이 났는데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군대에서도 어떤 피해자가 피해를 얘기했을 때 신변 보장이 되지 않고 뒤이어 2차 가해가 계속 꾸준히 오는 상황에서 더 이상은 그냥 스스로 배우는 거죠. 아, 내가 가만히 있는 게 내가 살 길이구나. 이런 거를 배우게 된다든지, 그리고 뭐 대학 내에서 신입생 환영회에서 얼차례나 아니면 과거에 굉장히 많았잖아요. 폭탄주. 여기서 좀 불편하다라든지 저 원래 술을 마시면은 뭐 몸에 안 좋아요라는 말이 그 용인이 안 되는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몇 명의 이제 사망자가 발생하고 나서야 네. 그런 문화들이 사라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가 조금 튀는 개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에 대해서 좀 불편하다고 말하기가 너무 어려운 사회.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디다 신고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신고를 한다 해도 나의 신원이 이제 보장된다는 그 확신도 없고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다. 이런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안전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위기감이 들게끔 되는 구조이긴 해요. 저는 지금 얘기 나누다가 생각이 들었는데 학교 내에서 성폭력 제보를 해서 해임당한 지혜복 교사가 또 떠올랐거든요. 지혜복 교사는 정말 이게 문제다라고 용기 내서 말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 해임이라는 결과로 돌아왔고 지금까지도 밖에서 거리에서 싸우고 계시는데 이 구조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는 우리 모두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바뀔지 지켜보는 게 너무 기나긴 싸움인 거예요. 근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광주 사건을 계기로 조금 그런 것들에 대한 불편함에 대한, 나의 부조리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밖으로 내비쳤을 때 이게 나에게 대한 불이익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많은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사건은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누군가의 책임을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정말 분명한 건 한 사람의 안타까운 죽음이 우리 사회의 조직 문화와 직장 내 괴롭힘을 다시 돌아보게 했다는 점이겠죠. 그리고 소방 조직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터와 학교 그리고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수사 결과가 나오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진짜 변화는 구조에서 와야 하지 않을까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진짜 내부가 아니라 외부 독립관이 조사하도록 하는 거, 그리고 신고자 보복 금지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거, 그리고 조직 문화 자체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 사건이 단지 한 명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관련자 처벌과 함께 제도적 변화가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뭔가 정말 대부분 어쨌든 조직에서 일하시는 분도 되게 많고 하실 텐데 안타까운 것 같아요. 어떤 괴롭힘들이 막 우리 옛날에 막 갑을 막 이런 얘기들 되게 옛날 말 같지만 여전히 그런 갑질하고 직장 내 갑질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여전히 이렇게 있다는 거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면 어쨌든 현재 대통령의 지시 직후에 정부와 사정기관이 전방위적인 압박조사에 돌입한 상태라고 밝혔으니까요. 조직의 안위를 위해서 개인의 비극을 덮으려고 했던 그 공직사회의 전형적인 악성갑질, 뭐 부패, 은폐 이런 문제는 고강도 문책과 대대적인 조직문화 쇄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당장 누군가를 지키는 사람들이 먼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 힘든 일을 참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조직, 그리고 잘못된 문화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회가 되길 바라며 평등 앞에선 그대에게였습니다. 이어서 아주 근처의 페미니즘 시작합니다. 페미니즘은 사실 우리 근처 어디에나 있습니다. 뉴스 속에도 일상 속에도 내 마음 한구석에도. 당신은 페미니스트입니까? 자기 고백이자 선언 또는 그 사이에서의 고민. 아주 근처의 페미니즘. 익명의 청취자분께 여쭤봅니다. 당신은 페미니스트입니까?
네, 저는 페미니스트입니다.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저도 술 마시고 식당 바깥 화장실에 가면서 무서워서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쇼컷이라는 이유로 여성이 폭행당하는 사건이 났을 때 저도 쇼컷이었고요. 캠퍼스에서 너 페미야? 가 괴롭힘의 언어로 쓰이던 때 제 노트북엔 페미니즘을 드러내는 스티커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것, 내가 원하는 머리 스타일로 다니는 것, 내가 믿는 가치를 드러내는 것, 이런 일상이 평범해지길 바라며 투쟁하는 페미니스트입니다. 아주 근처의 페미니즘, 당신은 페미니스트입니까? 의 답변을 보내주고 싶으신 청취자분들은 카카오 채널에서 어바다를 검색하시거나 팟빵 게시판 공지사항에 업로드되어 있는 구글 폼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 안녕.